이달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이 자산 매입을 100억 달러 축소하면서 이제 150억 달러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이마저도 이제 종료하는 것으로 연준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출구 전략 역시도 금리 인상에 앞서서 우선 1차적으로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총결산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금융위기 이후에요. 양적 완화라는 것만큼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또 규모라든가 그 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정책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미국 원래 연준에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다. 위원님께도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예, 지난 6년 동안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네. 다른 분야 얘기할 때 아마 양적 완화 정책만큼 많이 들린 용어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6년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중앙은행의 하나의 큰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 하는 것을 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중앙은행의 정책은 크게 보면 일반적 보편적 정책, 그리고 질적 선별적 정책이 있고, 일반적 보편적 정책에는 우리가 정책 금리를 내리냐 올리냐 한 정책, 금리 정책, 그리고 돈을 푸냐 안 푸냐 하는 유동성 조절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기 때는 시장과 시스템이 전제로 한 일반적인 경제 정책은 경제 지표들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정상적인 대책을 추진하는데요. 그 비정상적인 대책에 돈이 풀렸는데 돈값이 없는 제로금리 정책은 사실 비정상이죠. 아무래도 상품이 있는데 네. 상품 가격이 없다. 그럼 비정상이죠. 그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로금리 정책이 대표적인 비정상적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윤전기를 돌려서 쌩쌩 푸는 헬리콥터 맨식의 양적 완화 정책도 비정상 대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 비정상적 대책은 사실 세계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국가가 가장 먼저 이렇게 비정상 경기 상황이 됐습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1990년대 들어서 미국의 형태는 다르지만 네.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면서 결국에가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고 여러 가지 5대 함정으로 대변되는 시장과 시스템이 무력화되다 보니까 이 비정상 부분에서 경기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네.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2001년서부터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비정상의 원류는 일본이다. 그래서 예. 양적 완화 정책도 미국에서 추진한 거를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분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에서 추진해서 2001년서부터 2006년까지 일본은 이제 양적 완화 정책 풀린 돈을 이렇게 2006년서부터 출구 전략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까지 한 5년 동안 지속됐다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제로금리 정책, 초저금리 정책, 양적 완화 정책 전부 일본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먼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이 됐지만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거의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추진됐지만 이것을 네. 가장 잘 활용한 국가가 바로 미 연준이고 미국.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하게 초기에 양적 완화 정책 이렇게 추진한 국가보다도 더 잘 이용했던 것이 버냉키 회장이다, 전 회장이다 이렇게 보입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양적 완화 정책하면 미국이 2009년 2분기부터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네. 그 다음에 드라기도 유럽은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를 쳤다. LTR로 이렇게 해서 1차, 2차 걸쳐서 추진했죠. 그래서 1차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미국식으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썼고 지금은 머틀렉을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목표를 겨냥한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것이 이달부터 추진했죠. 그래서 TLTRO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지금의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역시 아베노미스로 상징되는 윤전기를 쌩쌩 돌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이 편이 모르겠습니다는 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지금은 세계가 하나 국가가 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글로벌 추세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한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느냐 네.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양적완화 정책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부인해왔던 것이 전임 김승수 총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이 뭐 자잘문을 떠나서 양적완화 정책이 그동안 위기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신흥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이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이 대부분 국가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국 연준이 가장 잘 활용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간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왔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좀 지금의 이제 뭐 3차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향후 뭐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뭐 가늠을 해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인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위기 이후에 세 차례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추진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 정책 비상 대책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경제 주체들이 위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는 네. 대부분 다 규모를 풀 때는 확실하게 큰 규모를 풀어야 됩니다. 금리를 내릴 때도 한 번에 0.25% 노멀 스텝이 아니라 한꺼번에 두 단계, 네 단계 예. 빅 스텝으로 추진해야죠. 그런 상태에서 하는데요. 맨 처음에 자금을 세게 들이부으면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항상 뭐냐 이것을 기한을 설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위 sunset clause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뜨면 저녁에는 반드시 지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정책 시한을 경제 주체들한테 예고하는 이게 이제 일머정 정책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때는 작은 규모를 한 번에 세게 들이부었지만 네. 부작용을 생각해서 경제 주체인데 이때까지만 추진하겠다 하는 일몰 정책을 미리 추진했다 예고를 이렇게 볼 때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3차 때는 경기 상황을 보면서 사실 그 정책은 무기한으로 갑니다. 무기한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 어떻게는 무기한으로 가면 네. 더 어려운 정책 아니냐 하는데요. 매월 경기 상황을 보면서 자금을 풀겠다 하는 각도에서 3차 때는 기한은 무기한을 가지만 이번엔 기한은 무기한을 가지만 네. 작은 규모는 적게 푸는 그래서 매월 850억 달러씩 푸는 이런 모습으로 갔죠. 네. 그게 이제 정책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되고 자산 부분에 이렇게 거품이 우려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부터는 돈은 계속해서 공급하는데 양적 정책은 계속해서 공급하는 추진하는데 그 규모 자체를 자꾸 축소해 나가는 경기 상황에 맞춰서 네. 자산 시장 맞춰서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매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크루즈 컨트롤 방식으로 사실 100억 달러씩 줄이는 모습.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의 때 150억 달러 축소시켰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 달에 150억 달러가 지금 남아있는 남아있죠. 상황입니다. 150달러로 예. 축소시켰으니까 우리 이제 남아있다는 표현보다는 네. 자금을 풀는 것을 축소시켜 나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소시켜 나가서 나머지 150억 달러를 다음 달에 대체로 보면 뭐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이거지만 통화 정책은 한 달 전에 예고했던 것은 대체로 지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렇게 종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예. 양적 정책이 그동안 돈 풀었다 하는데 얼만큼 풀렸는지 아마 시청자분께서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적 정책이 풀린 돈은 다음에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이 되면 정상화되는 상태에서 돈을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환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또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양적 정책이 풀린 돈이 많으면 휴익증이 많은 거고 양적 정책이 풀린 저금이 적으면 세제 휴익증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하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지만 그것이 궁금하단 말이죠.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풀렸을까 하는 부분인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850억 달러 매달 단순 계산으로도 우리 돈으로 한 85조 원 이상씩을 계속 풀었고 올해 들어서도 축소를 해오긴 했지만은 바로 이달까지만 하더라도 250억 달러씩은 계속 푸는 상황이니까요. 그것도 25조 원. 그간에 이게 얼마나 풀렸을지 계산이 될까요, 위원님? 네. 예. 돈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풀린지는 몰랐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돈이 없지만 돈이 다 어디가 있는지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그 풀린 돈의 규모를 미국만 가정한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야 그만 이렇게 풀린 돈이 나는 어디 갔을까 하는 그런 상대적인 빈곤감을 좀 느끼실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는 개인의 수중에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정책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정책 자금은 개인의 상대적 빈곤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너무 아침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애들에도 쓸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쓸쓸하게 생각할 만큼 돈은 많이 풀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1차 때 네. 시한을 정해서 1년 정도 시한을 정했는데요. 2009년 1분기부터 1년 동안 추진했는데요. 시한의 초기에는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권PD께서 자막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네. 1조 7천억이 풀렸죠. 1조 7천억 많죠. 1달러에 1,000원씩만 계산을 해서 아마 1,700조. 시청자분이 지금부터 네. 한국 원화 베이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차 때 대규모로 이렇게 자금 푸다 보니까 특히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꿈틀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2차 때는 2010년 3분기부터 2011년 6월 말 2분기 말까지 6천억 달러.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자금의 공급 규모는 줄어가죠. 이렇게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한을 정하되 초반에는 확실히 보여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 상황을 보면서 사실 같은 시한을 주지만 자금 규모를 줄여가는 예. 그만큼 이제 양적 정책의 규모를 줄이는 건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위기 극복에서 탈출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2012년 3분기서부터 9월 달에는 400억, 10월 달부터는 450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2012년 3분기와 4분기 같이 이렇게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400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10월부터는 450억 추가해서 850억 달러를 늘렸죠. 그래서 3분기와 4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냐? 지금은 150억 달러 그래도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규모로 보면 3차 때만 하더라도 1조 7,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규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유럽과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4조 500억 달러. 그러면 1달러에 1,000원 정도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4,050조 원. 많죠? 돈이 많죠? 예. 그래서 입이 벌어집니다. 예. 이 자금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환수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FRB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이다. 그것이 출구 대상의 1차 대상에 해당된다. 1차 대상은 뭘까? 유동성을 환수하는 정책이고 2차 출구 대상은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매머드급 규모의 돈이 좀 풀린 상황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적인 어떤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당긴다는 차원에서 좀 많이 단기간 쏟아붓는다는 말씀도 계속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번 양적 완화 생각하면 그 효과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평가는 분명 내릴만 한 것이죠, 위원님?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버냉키 의장과 지금의 현 제닛 옐렌의 의장의 네. 입장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어쨌거나 2008년 직후 제가 그때 당시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네. 대부분 사람들이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위기가 막 닥치더라도 제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위기가 아니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거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닥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일부러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루비니 교수조차는 2020년까지 네. 미국에서 위기는 극복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었었고 당시에도 아마 2008년 직후에도 리먼 브러스 사태가 발생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그 장기적 비관론이 굉장히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서프라임 모기전 사태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숨통을 튀고 지난 주말에 알리바바 같은 이런 중국의 인터넷 상장업체들이 대형 투기를 조짐을 이렇게 우려할 정도로 이렇게 성공을 한 데 있어서는 네. 역시 이런 재료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위기의 진원지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러면 서프라임 모기전이니까 주택시장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지수는 대부분 다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실러 지수를 만들었던 로버트 실러 교수, 예일대 교수도 지금 미국의 그 주택시장은 위기전을 회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급 펀드 부도율입니다. 이거는
위기 때는 정크 펀드가 쓰레기 채권이 얼마큼 이제 신뢰를 받느냐 네.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위기 극복은 신뢰거든요. 신뢰를 찾아가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정크 펀드의 부도율이 미국 역사상 그때 당시에는 15% 같은 것이 예. 지금은 0에서 1%대입니다.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골든 그 에셋이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위기 극복의 그 상징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임 모기전 당시에 미국의 그 S&P 지수가 676이었습니다. 네. 많이 들었죠. 근데 지난 주말에는 장중간 때 2020선을 갔다가 마감으로는 2010대로 끝났는데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3배 정도죠. 그때 당시에 진행 작가에서 좀 미국의 주식을 사고 한 개 주식을 샀으면 돈을 많이 버셨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네. 코스피 지수가 890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2050이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예.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아픈 그 추억이 이때 당시 있었습니다는 일부 사람들이 위기 때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뭐 펀드 반값 시대에도 더 판매해라. 이런 쪽을 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주가가 반토막 됐을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트래피킹 기법을 얘기해서 국가의 디폴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됐을 때 주식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676에서 네. S&P 지수가 지금 2010을 넘어서 3배 이상 올라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식 투자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실물 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실물 경제 상황은 2009년 2분기가 위기 직후 때 가장 위기의 후유증이 커졌거든요. 이때는 미국 경제 지금 컴퓨터께서 우리가 52주긴 하지만 52주긴 하지만 미국 S&P 지수가 얼마큼 1년 동안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네. 거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수축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죠? 이게 미국의 양적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실물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불안하긴 하지만 2009년 2분기에 어떤 상황이냐? 네. 마이너스 2%,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2분기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는 올해 2분기에는 잠정치가 4.2%까지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적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양적 정책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후유증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비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는 네. 지금까지 보면 약 10년 이상 장기간 갈 것이다 하는 위기 국면을 이렇게 위기와 관련된 아주 밀접한 지표 또 위기의 진원 지표를 볼 때는 상당 부분 정상을 되찾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는 버냉키 전 의장과 제닛 옐렌의 실무총괄 차원에서 네. 부의장 당시에 추진했던 양적 정책은 상당히 긍정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지금 저 같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그간 엄청난 돈이 풀렸구나 하면서 당연히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그만큼 또 가치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러면서도 그 물가라는 것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누누이 어떤 그 물가 어떤 목표 수치 한참 비다라는 지독히도 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나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요. 예. 결국은 돈이 많이 풀렸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 돈이 많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화폐 인플레이션 네. 이런 그 발생해서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또 이것이 이제 전임 그 김주희 총재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물가가 우려된다. 금리 인하해라. 무슨 얘기냐? 앞으로 물가 인플레가 우려되면 금리는 그래도 동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 약 4천조 원 이상의 대규모의 자금을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금까지 뭐 위기 직후는 당연하고요. 어느 정도 경제가 자산분의 거품이 발생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물론 부분적으로 5월, 6월 뭐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상회한 적이 있습니다는 사실 9월 달에서는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 8월 달에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선을 2%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돈을 들이지 않았다. 돈은 앞서 말씀같이 정책적인 자금이 풀린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이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피부적으로 체감 와 닿아서 내 호주머니로 들어와야 그것이 돈 쓰는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나타나는데 네.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까지는 오지 않았다. 네. 예. 그래서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 속도가 대표적으로 경제 활력 지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은 회복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위기 전보다
통화 승수라든가 통화 유통속도, 소위 경제 활력 지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런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이 금융권에만 돌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돈 풀면 진행자분께서 자, 진행자였으면 시중은행에 돈 가죠? 네. 이것이 소비라든가 투자, 해이지, 실물 경제에 연계돼서 경기가 살아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돈이 풀지만 시중은행에 초과 지분으로 쌓이고 초과 지분으로 쌓이면 시중은행이 그만 갖고 있으면 정책적으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또 부실화되니까 다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0.25% 줘서 이자를 줘서 다시 위로 땡기고 밑으로 땡기는, 그래서 금융권에만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과 금융 간의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금이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또 선진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예. 자, 금리, 재료금리, 돈, 달러 학세,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캐리 자금 형태로 해외로 나갔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정책적으로는 자금이 4천조 이상 불렀지만 사실 그 소비자 물가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 창출이든가 실물 경제 회복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어떠냐면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 경제 활력 지표가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금융과 실물 간의 연결성이 약해서, 이건 다이카타만이 되어 있는데요. 돈이 금융권에만 돌았다. 그리고 풀린 돈이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것이 미국의 그 경기라든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해외로 이탈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결국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종합적인 경제지표의 활력지표에 해당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렇게 낮은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쪽에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자, 양적 완화 정책이 그야말로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기 사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말씀대로 외국으로도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출구 전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그 연계되는 국가들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참 골치가 아파집니다, 위원님. 네, 이제 150억 달러 정도 이제 다음 달에 줄여지면 네. 아마 FRB의 이제는 엘렌을 비롯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출구 전략하면 금리라는 변수는 우리가 9월 달에도 FRB 회의에 앞서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지만 네. 거기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부분은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에 더 영향을 미치는, 소비와 투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은행 문턱이거든요. 은행 문턱. 은행 문턱은 뭐냐? 그게 정책 금리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렇게 제로금리 정책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지금 정상화시킬 요인이 없습니다. 출구 전략할 때 항상 금리 인상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돈이 많이 풀리는 과정에서 실물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후유증,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과하다 부분입니다. 그러면 출구 전략의 목적은 금리 인상은 나중에 가지고 가는 거고, 네. 풀린 돈의 후유증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 환수 정책부터 먼저 가져간다. 그래서 출구 전략 할 때는 대부분 다 금리 인상으로 바로 직결합니다는 네. 금리 인상은 이번에 제니 렐렌과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어조로 왜 시장에서 이렇게 왈가불가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얘기로 입장을 정리하는, 그것도 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거의 신경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바로 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적 정책은 뭘까? 아까 정크 펀드의 뭐 이렇게 부도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봤습니다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양적 정책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 일종의 원샷 부스팅 전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자께서 아마 네. 굉장히 좀 아침에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주 침체가 돼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한국경제TV의 송재조 대표께서는 진행자가 아주 유능한 앵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저녁 때쯤에 아마 좀 완샷 하는,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술을 사줄 겁니다. 그게 바로 양적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완샷 부스팅 정책이다. 그래서 완샷 부스팅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정상이다 보니까 항상 이것은 뭐냐,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 달에 행오버 현상이 나오죠. 심기일전 하다가도 다음 달 되면 숙취 현상이 나오죠. 예. 숙취 현상. 숙취 현상이 뭘까 했을 때는 일단은 양적 정체가 풀린 돈이 이렇게 이제 환수되는 술이 깨어가는 이런 단계에서는 첫 번째 사실상 거품의 우려가 돼 있다면 거품을 붕괴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빨리 조정하면 실물 경제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경제가 거꾸러지는 소위 그린 슛이 옐로우 위즈로 빠지는 에클스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자금이 들어갔던 이러한 소위 외화의 그 불건전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금이 이탈에 빠지면서 사실 이들 국가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돈을 풀기는 쉽습니다만 돈을 환수하는 문제는 더 어렵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술도 완샷이니까 먹기는 좋습니다는 네. 나중에 이것이 깨는 과정에서 아주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진행자께서는 술을 잘 안 드시나 봐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공감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사실 먹기는 좋습니다. 나중에 깨기는 힘든 거와 마찬가지로 양적으로 정책은 완샷 부스팅 정책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정상화되는 깨는 과정에서 행오버 현상이 나타난다. 이 행오버 현상을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면 미국의 알리바마라든가 이런 게 성공하고 그다음에 FRB의 이런 부휴증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분리독립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4대 이벤트가 좋은 각도로 끝났습니다는 네. 미국의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데에는 결국 행오버에 대한 불안감 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속에 굉장히 불안감이 지금 새로운 불안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에 대한 우려 그것이 바로 출구 전략을 앞두고 행오버 현상에 대한 어떤 시장 참여들의 불안감 이런 것이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